안녕하세요. 정경혜입니다. 저는 어, 대세대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강의도 오래 했었고, 갤러리도 했었고, 권선택 시장님 시절에는 대전시 문화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미술사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술사 강의를 성인들과 함께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라는 어떤 그 특수를 통해서 지식을 논하기보다는 지혜를 서로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하는 미술사 강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차혁명이라는 말이 아직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미술에 있어서 오차혁명이라는 것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은 오차혁명의 시대이고 지금은 온통 기술로서 이 세상을 다 도배하고 있잖아요. 때, 뭐, 혹이나 하는 생각, 아니면 미술사를 통해서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어, 인간이 기술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기술을 신으로 모시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기술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할까? 어, 약간의 노파심도 있고, 또, 뭐, 저의 노파심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 면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과거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이제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시대를 확 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물건들은.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나치판이에요. 나치판이 있었다고 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백열 정부, 정부가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밝아졌죠, 그죠? 굉장히 밝아지면서 잘 아시는 반문화도 생긴 거예요. 우리 왜 지금도 강원도 어디를 지나가다 보면은 칠흑같이 어둡다라는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전소가 생김으로 해서 세상을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바꿔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동차가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페니실린. 정말 페니실린은 항생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준 게 페니실린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옛날이라고 하면 아주 옛날이죠. 중세가 대표적인데 그 시대만 해도 나의 생명을 관장하는 거는 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에서는 하느님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과 죽음을 신께 다 의지했잖아요. 근데 19세기 중반이 돼가지고 페니실린이 생기니까 페니실린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린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통할 수 있었던 시기도 이 시기예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과학이 하나하나 발전을 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고 또 경이로움에 놀라기도 했었지만 특별히 많은 충격을 받을 때 희망을 맞이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 중에 하나가 19세기 중반의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특히 이제 유럽이기는 하지만 프랑스가 중심이 되었던 시절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예요. 이런 모든 과학적인 산물이 이때는 1,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잖아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대에 벨 에포크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시대 최고의 산물이 에펠탑이죠. 우리 유럽을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유럽은 대부분이 왜 돌집이잖아요. 그죠?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강으로 탑을 만들었다. 또는 유리로 집을 만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펠탑이 프랑스 망국 박람회를 대표하는 어떤 이제 기념물로 등장을 한 거예요. 1889년도니까 우리로 치면은 조선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빠르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도 하고, 아까 이제 개교 정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몰래뉴스, 사례, 카페, 이런 것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몰래뉴스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경마장도 생겼어요. 경마장, 롱시안이라고 경마장도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가르니에 오페라 좌치도 야슨 같은 최고의 가수들이 쓰는 무대잖아요. 예, 이 오페라 좌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주아들, 상류층의 사는 사람들은 삶이 너무 행복한 거죠. 벨 에포크 시대를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 가르니에 이제 이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술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니까 지금 세상이 격변을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나왔고, 페니실린이 나왔고, 전기도 나왔고, 이렇게 격변을 하고 있을 때, 어, 프랑스의 미술계는 우리가 이제 항상 제도권과 비제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 전통을 고수하는 제도권과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제도권이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둘이 싸우면은 처음에는 제도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은 비제도권이 이기는. 이거는 역사가 항상 증명을 해주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제도권의 그림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가 어느 쪽이에요, 그죠? 고대 그리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주제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역사를 그렸기 때문에 역사화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어, 또는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했어요. 황제로 대관식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또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마무시한 그림이죠. 여기에 보면 사이즈가 밑에 있는데, 이 가로 사이즈가 그러니까 10m에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대작이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제도권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비제도권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카메라가 등장을 해줬거든요. 카메라가. 카메라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있었죠. 그는 카메라가 나오면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있어서 엄청난 번역을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대독 신고전주의라고 어떤 기부인이 이 작부인이 나의 초상화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림을 이 정도는 그려줘야지 좋아하지 않을까요? 너무 잘 그리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셔도 돼요. 저희 이 미술사는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가만히 계시면 제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그렸죠. 이러다 보니까 아까투어서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요. 우리 지금도 사진을 찍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는 거는 나보다 예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 자기 얼굴을 착각하는 거잖아요. 이 기준치를 올려놓는 거니까. 처음에 이 당시에 그가 고위층의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화가가 그 부인의 마음에 들게 그려주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포샵 정도는 해도 화가 상당의 그림을 그리니까 지금까지 명화로 남아있어. 피부가 너무 좋아요. 지금 실제로 이제 이분은 뭐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피부인이시니까 피부가 좋았겠죠. 근데 좋은 피부라고 화가가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권의 화가들은 이런 기술, 능력이 다 갖춰진 거예요. 아주 대단하잖아요. 이 유화로 그림을 그리는데 피부가 어떻게 대리석처럼 저렇게 매끈하지? 신기한 거죠. 예, 이렇게 잘 그렸어요. 손가락의 반지도 너무 예쁘죠. 유럽이니까. 예. 그 과거로 가면은 우리 모나리자를 그랬던 다빈치 있잖아요. 다빈치도 뭐 그림 잘 그리는 거는 첫째잖아요. 그죠? 너무 잘 그렸어요. 요거 하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포인트는 어디예요? 예?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이 가스팍의 단추 같은 거 하나 보이세요? 단추. 그러면 저 단추는 시스루예요. 아니, 저기 옷은 시스루.
속살이 보이잖아요. 근데 속살, 옷이 시스루가 이렇게 꼬리에 닿은 피부하고 맨 피부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다빈치. 다빈치는 이런 게 쉽고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빈치 공간이 너무 잘 그렸어. 이거는 라파엘이 자기 연인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여자의 눈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을 보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라파엘을 쳐다보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명화 중에 명화죠.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비제도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아까 요 앞에 본 그림보다 선명하지가 않으시죠? 그죠? 조금 윤곽선도 흐리멍텅하고 뭔가가 또렷또렷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내 그림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아까 앵글가 그린 그림이 낫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상주의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기부인들이 좋아할 수 없는 그림. 내 피부가 때가 묻은 것도 아니고 덕지덕지 뭐가 발라져 있고 매끈한 게 없고 윤곽선도 흐리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한 그림을 당시에 팔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우리 르누아르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니까 어, 치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이거를 신문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시에는 제도권에게 밀려난 그림이다라는 거죠. 너무 예쁜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뺨하며 그림들이 너무 예쁜데 신고전주의 그림처럼 선명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벨 에포크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 시절에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이 공존하고 있었으나 제도권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제도권이 제도권을 능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면 그벨 에포크 시대에는 너무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잠깐 보곤 할 때, 포도 광장에서 너무나 잘 차려입은 남녀가, 그죠? 근데 공원 가면서 즐겨 꾸미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공원이 신문 파리 시가지가 막 이렇게 개조가 되면서 공원이 생긴 거거든요. 공원 갈 때 저렇게 꾸미고 가요. 근데 여기 비가 왔는데 우산을 썼다 그러면 최선의층. 그 당시에 우산이라는 거는 새로운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요 부류는 파리 최고의 상류층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이제 꽁꼬드 광장을 우리 파리시엔느, 파리시행 이런 많이 하잖아요. 파리 여자예요. 그야말로. 예. 1885년에 파리 여자는 이렇게 예뻤나 봐요. 지금 봐도 세련되지 않으셨어요? 예, 이런 시절을 부과했었어요. 그리고 공원이 생겼어요. 몽소공원. 그래서 이 몽소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요. 도시락을 싸서 갈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공원으로 놀러 갈 수 있는 사람도 부르주아만 왜냐하면 격변의 시기에 모든 것들이 많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이 누릴 수 있는 거는 어, 상위 5% 10%, 그 나머지들은 다 경제활동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공원이었거든요. 정마장 뭐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는 시기. 아니면 유럽 사람들 모자 많이 쓰잖아요. 모자 가게에 가서 우리 지금 가서 옷을 맞추는 것처럼 모자도 맞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쇼핑하는 거 아니면은 우아하게 5시가 되면은 차를 마시는 거예요. 티타임을 가지는 거죠. 근데 식기가 다 은식기인 거 보이시죠? 네, 부르주아 많이 할 수 있는 벨레포크 시절에 화가들은 너무나 가난했었어요. 르누아르나 모네 같은 사람들은 끼니가 없었거든요. 먹고 살 게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림의 주제로 쓰는 소재들은 다 새로운 문물들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을 개입을 하는 신문물을 쓰기는 했으나 주제를 고리타분한 역사화나 아니면 신화화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까지 인상주의 하는 인기는 못 누렸을 거예요. 우리 이제 미술사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미술사조가 있잖아요. 그 미술사조 중에서 지금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인기 있는 미술사조는 인상주의. 그러니까 그 인상주의가 그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새로운 것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캐바레, 물랭루즈에 놀러 가서 이렇게 놀기도 했었어요. 물랭루즈의 입장료가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물랭들라 갈레트라고 조금 수준이 낮은 데를 가고 이렇게 이제 캐바레도 이게 그레이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오페라 극장도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가서 오페라도 보고 음악회 같은 데도 가는데 우리 왜 박스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특별히 더 비싼 거 아시죠? 근데 그런 데에 가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등장을 하면서 재현을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아니면 풍경을 있는 그대로 재현을 한다는 거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현의 경계가 모호해진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화가들은 아까 제도권의 사람처럼 떠난 카메라가 등장하기 전이니까 이게 먹혔지만 그 이후로는 제도권의 그림이 먹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먹혀지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화가들은 재현에 있어서는 손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그림을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거를 한번 보면은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고호의 별밤입니다. 그죠? 별이 빛나는 밤. 요것도 별밤이에요. 고호가 그린 별밤은 두 개가 있거든요. 두 점이 있는데 앞에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론강에 저녁에 나갔어요. 고호가. 예, 저녁에 이 당시에 아르레에 있는 롱강이에요. 아르는 저 남프랑스 쪽에 있는 거 아시죠? 아주 시골이에요. 파리에 있던 도가 아르로 내려갔거든요. 거기에는 아직까지 파리에는 전기가 들어왔으나 가스등이 들어왔으나 이 시골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근데 보호는 낮에 자고 저녁에 그림 그리러 가잖아요. 그게 지금 저녁 풍경이잖아요. 그죠? 보호가 그림 그리러 가려면은 촛불을 켜고 가야 돼. 이게 촛불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림 그리는 도구를. 촛불을 어떻게 들고 갔을까요? 손은 두 개밖에 없는. 그래서 밀짚 모자를 쓰고 밀짚 모자 이 가장자리 있잖아요. 여기에 초를 얹어가지고 살금살금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 아를 사람들은 해가 뜨면은 일하고 해가 지면 자는 사람들이잖아요. 농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는 파리에서 와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미친 사람이네 이런 거예요. 고흐는 미친 사람으로 계속 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고흐는 밤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하늘을 쳐다보니까 살기가 너무 고달팠던 사람이거든요, 고흐는. 그러니까 항상 죽고 싶었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별나라에 가고 싶어요. 별나라에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어딜까요? 포인트 누르는 거? 안 돼요? 예. 그래서 별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별이 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별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었던 별이었기 때문에 별을 크게 그려. 이거는 주관이죠. 주관이 아닌 주관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사실을 재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객관이 아닌 주관에 화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또 먹고 살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이게 머리를 안 쓰고 그냥 이 테크닉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화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술사에 거론되는 화가들은 어느 과학자보다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시대를 50년 이상은 끌고 가야 되거든요. 요런 거 있어요. 100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데요. 100년을 끌고 가면은 그림을 보는 감상자들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화가가 절충을 해가지고 50년만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게 피카소예요. 요 그림 이제 지금 안에 되신 거고요. 뭉크, 이 절규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그림만 가져왔어요.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황청, 한상 이런 거에 의해서 소리를 지르는 건데 이것도 뭉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다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객이 나타났는데 고객이 자기 자화상을 그렸거든요. 근데 생긴 게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금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래서 고객하고 고가 싸워요. 같은 집에 살면서. 그랬을 때 사람들은 고갱이 가해자이고 고호가 피해자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예, 그거는 이제 두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고갱이 어쨌든 자기 머리 위에 후광을 그린 거 보이세요? 노란 거, 이런 거. 그죠? 이 이야기는 내가 신이란 얘기예요. 후광은 신에게만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이다라고 그랬어요. 왜 신이라고 했냐면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듯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미술계를 내가 구원하러 왔다라는 뜻이 자존심, 이거 뭐 자만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참, 아주 빵빵한 사람이. 맨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뭐 이렇게 자신감이 팽배해 있으면 잘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파리를 떠나서 타히티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곳을 찾아서. 사회성이 조금 있는 거겠죠. 이것도 고객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디로 르도먼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데, 저 산 위에 있는 거는 레전드락이 괴물이에요. 플룩스라고. 진하게, 진하게 생긴 괴물이거든요. 근데 여기 요 산 사이에 가운데 보면은 사람 하나가 누워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여인을 좋아해요, 갈라티아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괴물도 얼굴이 너무 사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죠? 이티처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르동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관에, 이건 이제 상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객관을 떠나서 그 주관에 치중하는 그림. 에곤 슐레, 비엔나 가시면 많이 만나죠. 네. 얘는 뭐 맨날 뭐라 그러죠? 심각하죠. 그래서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데 자기를 알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온몸을 비틀어서 자화상을 그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에곤 슐레도 있는가 하면 마티스, 또 유명한 마티스, 청색 누드라는 그림인데요. 누드를 그리면서 여자 누드를 그리면서 몸매도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초색 윤곽선이 좀 거슬리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쓰지 않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색지잖아요. 이것을 주관적으로 썼어요. 색채를 주관적으로 썼어요. 그냥 이것을 야수파라고 얘기합니다. 야수파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주관입니다. 세잔이 있어요. 세잔이 자기 와이프를 그렸는데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모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칭호는 아무나에게 붙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잔은 그림을 이렇게 멀뚱멀뚱 그렸는데 왜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여줬을까? 또 하나를 더 보면 이거는 피카소가 그린 기타 치는 만돌린 키는 여자예요. 너무 못 그리지 않았어요? 못 그린 것보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제도근의 앵그르가 그린 그림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카소의 주가가 더 올라가 있잖아요. 앵그르보다. 그죠? 더 올라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세잔이 자기 와이프를 그릴 때 재현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재현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잔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어떤 여자지? 이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여자예요가? 그 어떤 여자일까라는 거에 주관을 섞고 싶지는 저 여자가 나쁜 여자일까 좋은 여자 뭐 이런 주관적인 거는 섞고 싶지 않아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우리 와이프는 어떤 여자일지 분석하고 싶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도 하죠.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누구를 만날 때, 내 감정을 섞어서 바라다 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예를 들면, 안동 김씨일까?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뭘 하고, 이거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분석을 다 끝난 다음에 이거를 조합해 놓고 보니까 사람이 멀뚱멀뚱한 거예요. 세잔 이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세잔의 그림이 제일 비싸요. 미술사에서. 예, 현대미술을 지향하는 특히 우리 중동 지역에 공주님들 계시잖아요. 공주님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나 현대미술 하나씩 짓거든요, 거기. 세잔 그림이 한 점은 있어야지 이게 좀 명예가 유지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 세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분석을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어, 시점을 달리했습니다. 시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각도로 사람을 분석했어요. 이거를 세자는 티 안 내게 조합을 해보면 티나게 조합을 한 게 피카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잔의 그림을 보고는 의도를 잘 모르나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는 피카소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세잔이 회고전을 열었을 때 거기에 많은 화가들이 이제 와서 구경을 했는데요. 몇몇 화가들은 기절할 만큼 놀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피카소예요. 세잔이 뭘 추구하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입체파 큐비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현대미술의 아버지 세잔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 오면은 피카소일 수도 있어. 피카소가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피카소가 더 눈에 띄게 변화를 줬잖아요. 그래서 피카소를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도 하는 너무나 혁신적 아니에요. 아까 우리 앵그르의 그 공주에서 요 그림까지 오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죠. 이게 일단은 카메라였다라는. 카메라가 생김으로 해서 같이 속도를 낼 수가 있었다라는. 세잔 그림 너무 유명하니까 하나 더 볼까요? 세잔 엑상프박스 남프랑스죠. 마르세유에서. 그래서 스자치바의 금수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보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산이 빅두아르 산이네요. 너무나 볼품이 없는 돌산인데 지금은 이 돌산을 보러 엑상프로방스로 여행을 갑니다. 예. 세잔이 그림 속에서 빅두아르 산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저도 갔다 왔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힘은 참 위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빅두아르 산을 그렸는데 산의 본질을 그리려고 했어요. 산의 형태를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본질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림이 면면이 좀 나눠진 건 보이시죠? 그림이 통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한 통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낸 거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피카소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다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세잔에서는 이거를 해체를 했나 안 했나 약간 궁금했는데 평소에 가니까 확실히 해체했어요. 재현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피카소는 그림을 내는 것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림이라는 거는 종이, 캔버스 아니면은 프레스코와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물감을 가지고 물감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화가의 손으로 물감을 가지고 이 뭐라 그러죠? 이 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피카소에 오니까 그림을 내가 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분석한 대로 그렸죠. 그죠? 그림을 그리기는 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진도를 뺐는데 이 사람은요,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전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듀샹이라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쥐샹이 생각해도 좀 그래 자기가. 근데 머리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시회 그림을 갖다 놓을 때 본인이 못 갔어요. 시켰어요. 누구를 시켜가지고 보내면서 자기 이름을 못 썼어요. 이게 쥐샹이라고. 너무나 혁신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알 뉴트라고 쓴 거예요.
변기에다가. 그거는 이거를 갖다 놓고 제목은 쌤이라고 했어요. 연결이 되나요? 우리 소득지는 제가 히트, TV에서 이거가 나왔을 때는 너무나 혁신적이라고 했는데, 인제는 그림을 안 그렸잖아요. 내 직업이 화가이거든요. 쥐샹이 화가예요, 직업이. 그래서 전시회 작품을 출품을 하는데 그림을 안 그렸어요. 제작을 안 하고 변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갖다 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캠퍼스를 떠난 거예요, 이제는. 그죠? 캠퍼스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화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사과를 기쁘게 그렸잖아요. 사과처럼.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을 넣어가지고 사과를 좀 두리뭉실하게 그렸잖아요. 다다이슨 뒤샹 시절에 오면은 사과를 안, 전시는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가서 사 갖고 와서 갖다 놓 이거를 우리는 레드메이드라 그래요. 기성품을 사가지고 와서 갖다 놓는 다이슨. 희석이잖아요. 희석이잖아. 아니, 공부를 못하면 꼴찌라도 하면 내 아연 습결을 안 간다니까. 이게 다다이슨이에요. 그렇죠? 습관은 습관은 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습관한 거죠. 시간이 되는데 좀 더 해도 되나요? 조금 더 할게요. 그냥 준비한 거. 네. 그래서 이 다다이즘이 나와가지고요. 아, 우리 집 앞마당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 바퀴가 버려져 있었는데, 어느 날은 뭐 그냥 쓰레기처럼 무심히 봤는데, 또 어느 날은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바퀴를 자기 작업장에 있는 이 의자 위에다가 올려놓고 오면서 가면서 이거를 돌려봤어요. 이게 돌리니까 돌아가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답다고 했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한 사람은 쥐샹 혼자뿐이었어. 그래서 얘가 없애버렸어요. 그죠? 나는 너무 아름답지만 없애버렸는데 이게 13년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20년을 넘기고 10년쯤 되면 다다이즘이 최고의 미술사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작품을 그래서 다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할 때는 8점 한정으로 제작을 8점 한정. 그리고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제작을 해가지고 직장에 사인이 들어요. 이게 이제 다다이스트들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진일보 했죠, 그죠? 많은 진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다의 작가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을 전시를 하는데 작품을 안 갖다 놓잖아요. 본인은 변기가 작품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별로 아직까지는 너무나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이러는데 대신에 뒷시장은 이런 이벤트를 열어줘요. 전시를 하기 전에 이때 이게 대학생이에요, 얘가. 얘를 데리고 와서 체스를 둬요. 체스 두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오프닝 할 때 이런 이벤트 하잖아요. 그죠? 요걸 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간 사람은 이걸 볼 수 있었으나 안 간 사람들은 우리처럼 사진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닌 이벤트였었고 별거 아닌 사진 한 장이었는데 바다가 올랐으면서 이런 것들이 뭐 할까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180억이 넘어. 사진 한 장이. 우리 다다의 작품은 1,000억이 넘어.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김수호 대표님이 1,000억년인데 1,000억녀가 되셔도 그림 한 점밖에 못 삽니다. 네, 너무 참 그렇습니다. 요걸 찍을 좀 작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왓서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찍어줬거든요. 둘이가 친구라 믿거 내거 없이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 사진은 누구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4차 혁명은 예술의 소유권이 지금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반반씩 나눈다. 왜냐하면 필름이 있으니까 이거를 인화해가지고. 네. 요게 이제 언제 일어나는 얘기냐면은 1913년, 17년 요때 일어나는 얘기예요.
정말 1910년대에 미술이 코스를 이미 떠난 거예요. 뭐 현대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현대미술의 아버지를 세잔이라고 했다가 피카소까지 갔잖아요. 어느 보다 더한 사람이 듀샹이다 이래가지고 듀샹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술사학자들. 왜냐하면 듀샹은 별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죠? 1차 세계대전. 아까 우리 벨 에포크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산업의 어떤 그 성과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내 가족도 죽었고 나도 모두 집도 잃었고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과학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요. 과학을 맹신했었잖아요. 너무 대단한 거라고. 근데 이 과학이 내 발등을 찍을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분노를 하니까 분노를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질 때 그 기간이 한 10년 이상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프로이드가 나와요. 프로이드가 나와가지고 너 지금 인간이 살았다고 믿었던 시대가 벨 에포크예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너무 좋았잖아요, 나에게.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믿었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인간이 인간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성을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10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끝났어요, 이제. 우울증이 끝나가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니까 과학도 버렸잖아요. 인간도 버렸잖아요. 네. 과학을 맹신할 때 신도 이미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누구에게 의지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프로이드가 나타나서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에 이제 의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그림들이 막 등장을 하죠. 살바토르 달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을 어떤 게 무의식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나온 이야기는 꿈이 그래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무의식이다. 이렇게 해서 꿈의 세계를 많이 그리는 초현실주의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쭉 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끝났더니 미국은 1960년대 호황기잖아요. 최고의 호황기잖아요. 그죠? 물질이 범람을 근데 물질이 많이 공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다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새마을 운동할 때는 다 일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잘 살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가 공감을 다들 여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디 나오고 나오죠 이 당시에.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앤디 워홀을 그러니까 항상 틈새가 있더라고요. 이 역사를 보면 주류가 이렇게 있는데 주류를 바꾸는 물결이 있잖아요. 그 주류를 바꾸는 물결은 거대한 게 아니라 틈새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앤디 워홀이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돈을 벌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면은 항상 돈이 없다가 돈을 벌면은 돈 있는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안 따라하세요? 우리 이제 시민계급 부르주아가 나왔을 때는 왕족이나 귀족을 따라했잖아요. 그죠? 부르주아 세상이 되면은 위층 부르주아를 또 따라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좀.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집에 그림을 하나씩 걸어놓는 거예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그림을 하나 걸어놓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는 추상 표현주의. 추상이에요. 추상.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유행이라고 해서 사서 걸어놨는데 이건 내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겨우 그림 하나 샀는데 집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면 뭘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화보이 좋은 거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앤디 워홀이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네가 아는 거를 그려줄게 이거예요. 너가 아는 거를 그려줄게. 그래서 뭘 그려줘요? 히벨 토마토 수프 깡통 이거 있잖아요. 그죠? 저거는 광고 사진이에요. 잡지책에 실린.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항상 지금도 우리 집 부엌에 있고 내가 먹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딱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거 내가 아는 거네 이렇게 되면서 불티나게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거는 일상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림의 소재가 아니고 원래는. 그래서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게 딱 일상에 우리가 쓸데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술의 주제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발전을 한다라는 건 경계선을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경계를 모호하게 했다가 이거를 넘었으면은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앤디 워홀이 이거를 그리면서 아니면 이거 만화, 그 당시에 만화는 작품이라고 그래서 소재로 안 쓰여졌고 여기 이렇게 보면 점점점점 보이는 거 보이세요? 화면에 점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만화는 화질이 안 좋은 종이를 썼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거는 만화 한 컷을 확대한 건데 이게 확대를 하고 보면은 이 종이 질이 안 좋은 게 다 보여요.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요거를 망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표현. 내가 이거를 생각해서 그린 건 하나도 없어요. 일본 만화에 나오는 한 컷을 그대로 확대해서 그렸을 뿐이에요. 만화는 우리의 일상이었으니까. 또는 미국 사람이니까 국기도 그렸어요. 국기. 국기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많이 쓰이고 자기 나라 국기잖아요. 성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 이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한게 팝이에요. 팝아트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허무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큰 물결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미디어 아트 시대가 열리죠.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4차 산업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2010년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준비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공식적으로 선언이 된 거는 2016년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찰을 가지고 특히 인공지능 AI 지금 열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I 기술을 진화시키는데 한 단계 더 올리는 데 다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AI가 계속 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화되면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고. 저는 안 봤지만 AI가 너무 진화돼서 저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AI가 너랑 안 놀겠다 그래요. 너무 수준이 없어가지고 너랑 못 놀겠다는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얘가 아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묻는 사람이 너무 수준 없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얘가 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든 AI에 우리가 속박을 지배를 다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사차가 기술만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기술을 지향을 할 때는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목표는. 이게 지배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한번 보실게요. 엑스제 렘브란트라고 렘브란트라는 바로크 시대의 작가가 있거든요. 화가가 있는 너무나 유명한 화가죠. 손길, 따스함을 전해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왜 지금 AI도 많은 자료를 집어넣으면 유식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렘브란트에 관한 뭐 인력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 모든 그림이라든가 이 모든 재료를 다 넣어가지고 구글이래요. 만들어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이에요. 실제로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과 이 그림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잘 그려서. 그죠? 근데 아까 우리 고흐의 별밤이 있었잖아요. 고흐가 죽고 싶어가지고 별을 크게 그렸잖아요. 이거를 AI가 알까요? 그러니까 고흐가 굉장히 죽고 싶은데 이거를 자료를 입력시키잖아요. 그래서 별을 크게 그렸대. 이것도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럼 별을 좀 크게 그렸다고 해서 가 진짜 원광에서 죽고 싶었구나라는 감동을 우리가 전해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음. 실제로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런데요. 렘브란트 매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렘브란트 그림은 한 번 알고 나면은 못 빠져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인기가 있어지는 작가가 렘브란트거든요. 대가 중에 대가죠, 이런 사람.
네, 자기 자화상을 그린 건데 바세바라는 이런 그림이 있어.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데 루브르에 가면은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건 모나리자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순위를 매기는 거는 좀 그렇지만 5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바세바예요. 이 바세바를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이거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바세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점장으로 갔고 다윗이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하고 관계를 맺었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했을 때 바세바는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다윗에서 가는 거잖아요. 권력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갈등을 해요. 얘가 어쩔까 어쩔까. 그 갈등을 하는 다윗의 쪽지를 들고 메시지를 들고 갈등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렘브란트는 부인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가정부가 렘브란트를 돌보았는데 렘브란트는 말년으로 갈수록 정말 뿌리도 있기가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정부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그 가정부가 렘브란트를 못 떠나요. 못 떠나요. 그러니까 아내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지만 또 못 떠나고 못 떠나고 이러는 거예요. 갈등이잖아요. 그 갈등하는 모습을 렘브란트가 보고 있는 거죠.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갈등하는 모습을. 렘브란트도 이 여자를 보내주고 싶으나 이 여자가 가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바라다 보는 눈길이 너무 애틋하며 이런 거를 렘브란트가 가지고 있으니까 바세바가 갈등하는 게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차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차에서는 인간성을 잃으면 안 된다. 인간미를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인간미를 가진 그림들이 AI에게 주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역사에서 있는 모든 시대의 그림은 다 살아남아 있다. 최고봉은 다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시대는 발전하는 거 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고비고비에 있는 것들 다 존재하다라는 얘기로 저는 오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차와 미술의 관계를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